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종이 BA.5에서 BN.1로 바뀌었습니다. BA.5 바이러스는 지난달 셋째 주 검출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세종 지위를 내놓은 뒤 지난주엔 32.7%로 줄어들면서 BN.1보다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 유엔이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테판 듀자르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여행객 심사 등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하는 점 등이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9일까지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폭우가 예보돼 있고 북부에는 거대한 사이클론까지 강타하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범종이 공학적으로 탁월해 다른 나라 종보다 유난히 깊은 울림을 낸다는 점을 발견하고 수십 년을 종 연구에 헌신한 공학 박사가 있습니다. 도신각 세 종 등 8구의 범종 제작에 기여하고 세상을 떠나는 당일까지 종과 함께 일했던 염영하 박사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BN.1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처음으로 BA.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BN.1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35.7%로 32.7%에 그친 BA.5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감염 검출률이 50%를 넘는 변이 바이러스를 우세종으로 판단하는데 BA.5는 지난달 셋째 주 49.9%로 집계돼 우세종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우세종은 현재 국내 감염 검출률이 가장 높은 BN.1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지난해 12월 8일 처음 발견된 뒤 누적 17건 확인됐고 국내 감염 검출률은 0.1% 수준입니다. 국내 감염과 해외 유입을 합친 전체 검출률은 지난주 BA.5가 34.4%, BN.1이 32.4%, BA.2.75가 10%입니다. 10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양성률이 14.7%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320명이 검사받아 이 가운데 14.7%인 47명이 양성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양성률 5.5%에서 하루 만에 2.6배 급증했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41명, 누적 양성률은 17.3%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까지 포함한 10일 하루 중국발 확진자는 75명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의 62.5%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 화장장 주변이 오가는 차량과 대기줄로 가득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중국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찍은 위성사진들을 분석해 현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인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베이징과 쿤밍, 난징, 청두 등 중국 대표 도시에 있는 화장장 6곳을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6일과 24일 각각 찍은 위성사진을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이전인 지난달 6일 한산했던 모습과 달리 같은 달 24일 사진을 보면 화장장 주변으로 사람과 차량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5천 명에 가까우며 올해 연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소개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를 둘러싸고 한 겹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유행 상황, 국내 유행 상황, 신규 변이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검토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 유엔이 비판적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여행객 심사 등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단순한 보복 성격임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에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칼라 드리스데일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개최 일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도창으로 불렸던 M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미국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등 WHO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냉동 볶음밥이 한 끼 식사로는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과다인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소비자원은 바나나와 우유 혹은 달걀과 곁들여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방금 볶은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볶음밥.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로 영양 성분은 부족하고 나트륨의 함량은 대체로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열량은 기준치의 58%, 단백질은 61%, 탄수화물 62%, 지방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양은 부족한데 나트륨 함량은 대체로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들을 먹게 되면은 한 끼 섭취량이 아닌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이 제품을 비롯해서 25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이 한 끼 섭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은 물론 열량이나 지방도 과다 함유돼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달걀 등을 곁들여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컵라면보다는 과일 등 또는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전자레인지로 포장재 조리하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며 꼭 그릇에 담아서 데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냉동 볶음밥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영양 성분 함량과 비례하지는 않았던 만큼 꼭 제품 뒷면에 표시된 하루 섭취 영양 권장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거대한 종에서 퍼져나오는 깊고 그윽한 소리는 듣는 이에게 그야말로 큰 울림을 주곤 하죠. 공학 박사로서 우리나라 범종의 공학적 탁월성을 발견하고 20년 넘게 종 연구에 헌신한 진정한 종의 장인이 있습니다. 오늘 과톡에서는 보신각 세종과 석굴암 대종, 해인사종 등 8구의 범종 제작에 기여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도 종과 함께했던 전 서울대 교수 염영하 선생을 돌아보겠습니다. 깊은 울림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5, 4, 3, 2, 1.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새해를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보신각 타종 행사. 많은 시민들이 3년 만에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장엄하고 경건하게 울려 퍼지는 한국 범종의 예술성과 과학성을 입증하고 보신각 세종과 석굴암 대종 등 한국 전통 범종 복원에 앞장선 한국 범종 연구의 최고 권위자 염영하 교수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33년 함흥. 여러분, 오리는 길러 놓으면 물로 가고 호랑이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장차 나라를 위해 일할 여러분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염 교수가 다녔던 함흥 영생 고등보통학교는 일제강점기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역사와 지리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민족의식이 강한 학교였는데 그래, 나도 민족의 앞날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염 교수 또한 이런 교육의 영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했다. 하지만 고친이 작고하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속공학으로 유명한 일본 도호쿠 제국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아니, 갑자기 기계공학을 전공한다고? 네, 어머니. 우리 구남매 다 먹고 살려면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해야 하잖아요. 좋은 자리는 다 일본인이 차지하니까 제가 얼른 자립해가지고 철공소라도 차려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던 1945년 해방을 맞자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은 그에게 강의를 부탁했고 그는 2년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후 공업회사에서 연구직과 기술직을 역임하며 실무 능력을 익힌 그는 1949년 다시 서울대 공학대학 전임 강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저러저러하면 뭐 이렇게 어머머, 저기 사고 났나 봐요. 아니, 갑자기 왜 저기를 들이받은 거지? 아, 요새 가짜 자동차 스프링이 판을 치고 있다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요? 가짜 자동차 스프링? 네. 1950년 당시 자동차 스프링은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파손이 가장 많은 부품이었지만 전량 미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가짜 스프링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런, 이대로 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마침 몇 년 전 영국 유학 당시 주철의 열처리를 연구하던 그는 한 기업과 연구 연계를 맺고 새로운 스프링 소재를 개발했는데 됐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강도도 더 뛰어나고 복원력도 좋습니다. 이 제품의 개발로 해당 기업은 세계적인 스프링 제조 회사로 성장했고 산학 협력의 효시가 되며 기업의 폐쇄적인 연구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그 후로도 염 교수는 기계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금속 재료 분야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구상 흑연 주철 개발이다. 주철 중에 흑연을 구상화 처리하면 균열 발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수주철은 곧 자동차 부품의 핵심 재료가 되었고 한국 자동차 산업 성공 신화의 중대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그는 새마을호 객차, 지하철 1, 2호선의 안전실험도 주도하며 한국 기계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공학 발전을 위해 공작기계, 금속재료학 등 많은 교과서를 펴냈는데 이 책들은 최근까지도 명저로 평가되며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던 1970년 취미로 등산을 즐기던 그는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아니 이 소리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좋다. 우연히 듣게 된 사찰 종소리에 매료된 이야, 이 큰 종은 그 소리가 40km까지 퍼진다고 하니까 그 실로 대단하구만.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종소리를 왜 아무도 연구를 하질 않지? 그는 스스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20년간 전국의 산사를 빠짐없이 다니며 종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하지만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아유 스님. 종의 외부 노출을 꺼린 사찰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예? 간첩이요? 아닙니다. 저는 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으로 오인받아 파출소에 끌려가는 등 곤욕을 치렀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계속됐고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종 등 우리나라의 종이 서양 종, 중국, 일본 종보다 예술적,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종임을 입증했다. 우리나라 종은 소리와 미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음향학적 설비를 갖고 있죠. 종 내부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음관과 소리를 퍼뜨리며 여운을 주는 명동은 깊고 긴 울림의 비밀로 알려져 있다. 염 교수는 1991년까지 범종 연구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52편을 저술했고 한국의 종 등 책도 출판하며 한국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됐다. 보신각 새 종의 설계 도면. 그는 연구 외에도 보신각 세종, 석굴암 대종, 해인사종 등 실제로 종의 설계, 제작 감리를 하며 전통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염 교수는 1995년 6월 범종 답사 출창 중 갑작스럽게 별세하고 말았는데 종의 신비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의 마지막도 종과 함께였다.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며 선조들의 과학기술이 담긴 범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던 자랑스러운 과학자 고 여명아 교수.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그의 발자취 역시 우리 곁에서 은은하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번 주 핫 이슈. 과톡에서 재연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유공자들.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 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과학기술인을 예우 지원해 그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인 4인이 새로운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초성, 중성, 종성 등 한글 창제 원리에 맞는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발명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의로 첫 국산 컨택트 렌즈를 개발한 고 공병우 한글문화원 원장, 생체물질 전달 RNA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히고 암 관련 중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규명해 암구조 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김성호 UC 버클리 명예교수, 천연 섬유의 생성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합성 섬유를 개발, 방탄복, 방호복, 고성능 타이어 등 사회 안전 분야의 필수 소재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한 고 윤한식 기스트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을 개척하고 울산 정유공장 건설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강국이 된 기틀을 마련한 고 전민재 전 엔지니어링 대표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톡 인물톡에서 과학기술 유공자의 멋진 업적들을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질병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올 한 해 질병 정복을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학저널 네이처가 전 세계적으로 올해 진행되는 임상시험 가운데 주요 임상시험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올해 벽두부터 희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바이오 위클리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네. FDA가 지난 7일 치매 신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약은 이제 그 일본 에이자이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데요. 네. FDA는 이 약을 그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 승인을 해줬거든요. 가속 승인이요? 이 가속 승인이라는 건 이제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허용을 해주는 승인으로 이제 최종 승인 해주기 전에 해주는 일종의 좀 패스트 트랙 같은 승인 절차입니다. 네. 이 승인을 받은 날 이 두 회사는 이제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이제 그거를 FDA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FDA가 심사에 들어갈 건데 최종 승인은 아마 올해 연말쯤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속 승인,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 승인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치매 신약이 승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이 치매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이제 원인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 축적이 되면 이게 치매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받은 치매 신약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서 축적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의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So this antibody, the lecanemab, in particular reacts to protofibrils. So these are small aggregates of amyloid beta that are quite toxic to neurons, and it promotes the removal of these toxic forms of A beta. And with that, it leads to cognitive improvement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s well as the clearance of amyloid plaques. 이 에이자이하고 이 바이오젠 이 두 회사는 사실은 이제 앞서 이 치매 신약을 한 차례 더 승인 받았었거든요. 네.
이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은 이 약이 이제 뭐 뇌부 정동 부작용이 심해서 사실상 이제 환자들한테 처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 뭐 시장에서 폐기된 상태인 거죠. 이 두 회사는 이제 첫 번째 약이 어떤 그 실패를 딛고 이제 두 번째 약을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족 승인을 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같은 회사가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약과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에 승인받은 두 번째 약은 같은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신약이긴 하지만은 네. 효능은 조금 더 높아졌고 부작용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은 이 신약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 그러니까 치매 증상을 낫게 하는 효과가 한 27% 정도 되고 네. 첫 번째 받았던 게 한 22%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소 좀 높아진 건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뇌부종이나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인받은 게 15%인데 이제 그 전에 받았던 거, 첫 번째 받았던 게 한 30%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이렇게 약효는 뭐 조금 늘어났지만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예. 이 뇌부종과 가벼운 뇌출혈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요. 임상 시험에서 이 혈액 응고 방지제를 맞은 환자 2명이 이 약을 처방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FDA는 이 혈액 응고 방지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는 주의를 하라 이런 경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승인된 치매 신약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 네. 근데 앞서 승인된 첫 번째 약이 한 3,500만 원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 승인된 치매 신약이 실제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신약에 이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일명 유전자 과학 기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유전병을 치료할 때 굉장히 유효한 도구인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그 빈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빈혈이 있는데 뭐 지중해성 빈혈, 경상적혈구 빈혈 뭐 이런 빈혈이 있는데 네. 이 빈혈들은 모두 이제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두 회사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버텍스 파마슈티컬이라는 두 회사가 이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BCL11A라고. 이 유전자를 이제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제거를 했으니까 헤모글로빈 생성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원리인데 이제 환자로부터 이제 그 혈액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줄기세포 내에서 이 BCL11A라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했고요. 그렇게 교정시킨 환자의 줄기세포를 다시 이제 환자한테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유전자 교정으로 빈혈을 고치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적용한 치료제는 세계 최초가 될 텐데 언제쯤 승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자 가위 우리가 이제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잖아요. 통상 이 기술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 2020년 노벨 화학상은 이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를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주목받은 기술인데 이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 네.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그 언급한 두 회사가 이제 거의 임상이 막바지 단계로 다 종료가 됐고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 빠르면 FDA에 이제 그 빈혈증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사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치료제 승인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항암제와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이 암은 뭐 굉장히 종류도 많고 또 사람마다 증상도 좀 다 달라서 사실은 좀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병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이 요즘 이제 그 어떤 이 항암제 개발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이 ADC라는 기술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ADC에서 이 A는 안티바디고 D는 드럭.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말하고 예. C는 컨주게이트. 그래서 이 항체하고 항암제를 서로 붙였다, 연결했다, 뭐 이런 개념의 약인데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항암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항암제를 이제 링크를 통해갖고 거기다 항체를 붙여요. 그럼 이 항체가 이 항암제를 끌고 암세포에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항암 물질이 암세포에서만 작용을 하니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정상 세포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AD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바이오 기업이 이뮤노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 ADC 기술로 이 난소암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이제 그 남소암 세포 표면에는
이 FR 알파라는 단백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 표면에. 네. 그러니까 이 FR 알파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에다 이제 항암 물질을 연결했는데 이 항암 물질은 DM4라는 이제 기존에 개발된 항암 물질을 네. 연결을 해서 이제 ADC 치료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항체가 이 DM4라는 항암 물질을 난소암 세포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폭파시킨다. 뭐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유도탄이다, 정밀 유도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을 이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처음부터 뭐 새롭게 만들면 좋지만 이제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을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승인된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들은 이제 새로운 병에 적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재창출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미 승인된 약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안정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요거를 다른 병에 적응적으로 개발을 할 때 임상 시험을 할 때 안정성 단계를 건너뛸 수가 있어서 기간이랑 뭐 비용 많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네. 있죠. 이 영국 연구진은 2형 당뇨병 치료제를 이용을 해서 이 파킨슨병 이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은 이 신부전 치료제를 이용해서 전이성 유방암 초기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방암을 비롯해서 이 전이암은 이 그 원래 있던 그 암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제 다른 부에 전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혈액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암 세포, 이걸 우리가 순환 종양 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전이암의 어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이 순환 종양 세포가 주범으로 꼽히는데 이 스위스 연구진은 이 그 신부전 치료제를 이용해서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순환 종양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전이암 이게 지금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임상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전이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이제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인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전이암부터 뭐 치매 치료제, 혈액 관련 질환까지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in the kitchen getting ready to start dinner. Everything shook and went black. Like the whole unit just like shook. I thought it was earthquake. So I ran to the back with the kids. We all met in the hallway. And then I was like waiting for aftershock because I really thought it was earthquake. My neighbor started screaming for me to come out, and I looked out the window and saw the tree in front of my daughter's window right there. Part of the roof caved in. It actually hit, it fell down on top of one. So he got some scrapes and bruises and a bump on his head. But he's fine. But our house, as you can see, is not fine. So.
we actually witnessed the pier go down. And now to come the day after and to see it looks like a war zone here with debris everywhere and trees and logs and water everywhere.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가 역대 5번째로 뜨거운 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현지 시각 10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에서 1900년대와 비교해 섭씨 1.2도 높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럽은 지난해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사만다 버제스 기후변화 서비스 부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미 지구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전기 생산을 늘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6.2%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과 교통 분야에서 각각 1.5%와 1.3% 배출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22%를 차지해 20%인 석탄을 추월했는데도 온실가스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이상 급감했지만 2021년부터 봉쇄가 풀리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7개 유역 환경청과 함께 취약지역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악성 폐수 배출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이 기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를 집중 운영하는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 번호와 함께 128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LG 등 부품사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자체 조달에 나선다고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말까지 고사양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OLED에서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이폰 등 다른 기기에도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를 도입한다는 게 애플의 목표입니다. 애플은 이미 애플워치 울트라 신규 모델에 자체 개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라고 예측한 데 이어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2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에도 올해 대학교 학부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서입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상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크다는 예측입니다. 정부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재도약을 위한 K씨름 진흥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기 방식에 재미를 더하고 시범단을 창단해 해외에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선수 12명으로 구성된 MG 새마을금고 씨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자체 1세계 씨름단 구성에서 기업팀이 생긴 건 2016년 현대 씨름단 해체 이후 7년 만입니다. 때맞춰 정부는 올해를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2의 이만기와 강호동을 배출해 오랜 침체기에 빠진 씨름을 K스포츠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소배급이나 경량급을 신설하고 관람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멀티미디어 기술과 한국의 K컬처가 합쳐져서 보다 많은 볼거리가 있는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 씨름이 스타 부제와 기술 씨름의 쇠퇴 등으로 젊은 세대와 미디어의 외면을 받아왔다고 보고 긴장감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설 경기와 체험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가 하면 명절 대회를 적극 노출해 국내 팬과 외국 관광객 모두 씨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씨름을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씨름 시범단도 창단해 해외 파견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씨름인들도 씨름의 국민 스포츠로의 재도약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입니다. 씨름의 인기 부활은 저희들이 지금 속전속결로 해서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씨름으로 가야 저희 씨름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민속 씨름은 3년 안에 5개 프로팀이 창단돼 세미 프로리그를 출범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프로리그로 전환됩니다. 고유의 전통 스포츠 씨름이 팬들을 텔레비전 앞에 불러 모았던 1980, 90년대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평균 3,274mg으로 WHO 권고 기준의 1.6배에 달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사망률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성인 14만여 명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10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각 그룹 간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칼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경우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각각 21%, 32%까지 낮았다며 충분한 칼륨 섭취가 나트륨 섭취의 부작용을 줄인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등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아이들이 음성 속에 담긴 감정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청각 정보를 접수하는 뇌 구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22명과 정상아 21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장을 각각 평범한 어조와 즐거운 어조, 슬픈 어조로 들려주며 뇌 영상을 관찰한 결과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경우 청각 정보가 사회적 소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전달되는 방식이 정상화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뇌의 청각 중추와 척두 두정엽 접합부가 과하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성에 담긴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외계 행성 탐사 위성 테스 관측 자료에서 태양보다 질량과 크기가 작은 항성 TOI 700 주위를 도는 행성 가운데 지구 크기의 95%이며 암석형 행성으로 보이는 새로운 행성 TOI 702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성은 표면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각각 28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행성과 함께 항성 TOI 700을 37일 주기로 도는 또 다른 행성 TOI 700D는 앞서 2020년 발견돼 이미 생명체 서식 가능성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간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1조 6천억 원 수준인 지역 R&D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기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해서 지역이 과학기술 정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기정책 전담기관의 기획, 조사 기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대학이 과학기술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 지역 조직을 권역별로 결집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청이나 수령 모두 거주지뿐 아니라 원하는 지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지는데요. 네, 그동안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